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드디어 이제 현대사 들어왔습니다. 현대사의 대한민국 수립과정 1, 2 해가지고 87강, 88강 쪼갰습니다만 이거 진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 수립과정은 제가 수능이나 공무원 강의할 때 흥분하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4시간까지. 흥분하지 않으면 빨리 압축해도 2시간 걸리는 강의인데 그렇게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어렵다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사책에서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많이 압축해서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 봐라, 대한민국이 아주 아름답게 건국된 나라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새롭게 수능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세히 가르쳤고, 지금 수능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함유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수능은 거의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 한능검 시험은 일반적으로 옛날 어려웠던 국사나 근현대사 수능이나 지금 공무원 시험보다는 솔직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은 아주 좋지만 더 쉬워요. 대신 열에 한두 문제 정도 이건 뭐지? 수험항설 공부하지 않으신 공부한 분들조차도 처음 봤던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기자료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보기자료가 그냥 사진이나 도표나 뭐 이런 건 그림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능검은 워낙에 지도, 사진, 도표, 그림 막 이런 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좀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만큼은 왜 이렇게 한능검이 어렵게 기출했는지, 아마 이 출제자들이 이쪽 파트를 학생들이 어지간히 공부를 해도 못 풀 정도의 내용들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실은 이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87강, 88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20분 만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87강 20분, 88강 20분, 그러니까 4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압축하고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막 설명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파트가 특히 선후관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너희들이 그 선후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그런 문제가 많이 기출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수험한국사에서는 카이알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인데 이 카이알포는 또 한능검에서는 기출이 많이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제스가 한반도를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약속합니다.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요. 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이 만났고, 특히 이때 소련의 대일전 참여가 약속되면서 그 소련이 훗날 한반도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오니 우리 민족이 분단되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얄구준 회담, 우리 민족의 분단을 어찌 보면 단초를 제공했던 회담. 그리고 실제로 이때 미국이 루즈벨트가 한반도를 약 20년, 30년 신탁 통치하자. 그런 신탁 통치까지 시험에 기출되긴 합니다. 45년 7월이면 일본의 패망 직전에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종용함과 동시에 한반도 독립을 재확인했던, 역시 이제 미국 대통령만 바뀌어요. 트루먼으로. 그리고 스탈린과 처칠이 만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반도 국내에서는요,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엄청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조선건국동맹. 혹시 화북조선독립동맹은 기억나십니까? 화북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이 그 밑에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가, 또 조선의용대부터 설명해야 돼?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있잖아요.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무장단체. 이게 화북지역으로 가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었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화북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로 조선의용군이 있었더라. 진짜 어려워요. 이거 수험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도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이 조선건국동맹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조선건국동맹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드디어 이제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시험에 나옵니다. 해방정국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민족주의의 안재홍과 손을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 합작적 성격을 띤 단체입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1944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우리가 해방될 걸 가장 먼저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죠.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 생략합니다. 원폭 투하되고 그런 이야기도 생략합니다. 해방을 맞이하죠. 근데 해방될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게 여운형이었기 때문에 이때 일본 총감 엔도가 찾아와가지고 일본이 패망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이 만약에 패망했다라고 하면 조선인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겠으니 우리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운형이 담배 한 대 필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총독에게 5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그 5가지를 지켜달라. 그 5가지 요구사항 보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 자료에. 여운형이 요구한 5가지 사항. 그래가지고 서울에 특히 2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달라. 지금 거의 8월인데 일본이 패망하면 모든 쌀을 일본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출 기억나시죠? 일본이 쌀 가지고 갈까봐 두려웠던 여운형은 10월에 추수할 때까지 서울에 쌀이 있어야 되니 쌀을 확보해달라. 그런 내용들.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안재홍과 손잡고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 쓰겠습니다. 건준으로 갑니다. 건준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약칭이라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요? 빨리요. 여운형과 안재홍이 만듭니다. 여운형은 사회주의자, 안재홍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적 성격을 띠죠. 해방될 걸 알았던 여운형이 바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나타났잖아.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치안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건준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여운형이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 9월달쯤 되니까 미국이 한반도를 진주한다. 아니나 다를까 9월 7일에 메가더 포고문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던 이야기들이 308페이지 마지막쯤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시마톡톡 그래가지고요. 역사적 사건.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8일 날 실제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9월 9일부터 미군정이 시작되는데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9월 6일 날 여운형은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를 만들어야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인공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여기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근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여운형은 누구를 내세웠냐?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주석이 됩니다. 이렇게 여운형. 그런데 이승만은 참여해야 안 해요. 이승만은 야 빨갱이들하고 같이 놀기 싫어하고 불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의 여운형이 극우 세력 송진우, 김성수 등과 함께하길 요구합니다만 송진우, 김성수 등의 극우 세력은 우리는 충칭에서 독립운동하셨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님을 추대할 거야. 인공에 가담하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인공은 약간 좀 좌익적, 좌편향적 성격을 띠게 되긴 합니다. 근데 치안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전국 각지의 인민위원회가 깔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시험에는 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지배하면서 들어왔죠. 표현이 좀 그렇다. 지배라는 표현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진군하면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라는 사람의 포고문이 있습니다. 그 포고문 내용은 좀 기분이 좋아. 너희들의 독립을 축하한다. 이제 너희들의 건국을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 막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근데 미국의 메가더 포고문은 진짜 빈정 확 상하죠. 38도선 이남 본관의 명령만을 따라라. 일제강점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자리 그대로 스테이해라. 이건 친일파들 그대로 부활시키는 거고. 막 5조에 보면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간 북한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다 두드러 깨죠. 영화 옛날 야인시대 보시면 그 늙은 김도환이 총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인민위원회를 깨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미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미군정은 오히려 누구를 지지하냐면 친일 극우 자본가 세력이 한민당을 만드는데 한민당을 후원합니다. 이 한국민주당이에요. 김성수나 송진우가 만들었던 이걸 후원합니다. 인정하지 않죠? 미군정은. 그리고 충칭에 있었던 김구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미군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김구가 귀국하고 이승만이 귀국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승만이 1945년 10월에 귀국하고 김구가 11월에 귀국합니다. 근데 이승만과 김구 귀국까지는 선후관계로 많이 기출되진 않은데 하여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열 때는 이승만과 김구가 전부 다 들어와 있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뭐냐? 이쪽으로요. 여기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라고 처음 언급했는데 이 카이로 회담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습니다. 어떤 나라 정상들이 만났냐? 정상 큰일 나려고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상들이 만나요. 외무부 장관들이 만납니다. 여기서 진짜 앞으로 이제 48년까지 제대로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약속이 되냐면 지금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물론 김일성이 막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남쪽에서는 막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승만 서로 짱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건 남한과 북한이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단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 분단을 막기 위해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이 임시정부는 뭐냐면 언젠가 총선을 주관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할 임시정부를 만들자. 임시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냐?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하자. 그걸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줄여서 제가 미소 공의라고 쓰겠습니다. 미소 공의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임시정부가 총선을 주관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 영, 소의 중국까지 포함해서 4대 강국이 신탁 통치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에 나름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 동아일보에 이 신탁 통치만을 부각해서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분 나쁘죠. 신탁 통치. 아니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좌익이나 우익 할 것 없이 좌익과 우익을 다 아실 겁니다. 좌익이나 우익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다 반탁운동을 전개합니다. 다 반탁운동을 전개하는데 특히 우익들은 이때 동아일보가 오보가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신탁통치를 부각해서 알리긴 알리는데 호해가 막 뿌려지는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즉각 독립을 주장했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라고 잘못 알려버립니다. 이건 완전한 오보입니다. 이게 세계 언론 역사상 10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탁통치는 누가 주장했는데 미국이, 소련은 즉각 독립. 이게 미국이 나쁘고 소련이 착해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은 사회주의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1945년 무렵에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빨리 나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이 벨라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 소련이 착해서가 아니라니까 빨리 나라 만들거라. 아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우리 소련의 위성국가 생기겠네. 그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게 싫지 한반도에.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면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을 이 한반도 백성들, 인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 그럼 반공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는데 우익들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아일보 내용들을 하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련은 나쁜 나라하고 반소운동을 전개하니까 소련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조선의 민중들아 지금 너희가 반탁운동 신탁통치를 반대할 때 아니야.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건 너희 지금 분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분단돼도 좋다는 거니? 신탁통치는 최대 5년이니까 너희가 능력만 있으면 2년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강대국들이 통일정부 수립해 주겠다는데 그거 반대하자고 신탁통치를 반대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직접 이걸 읽고 해석이라고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보기 자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문 내용 중에 이 단어 잡아야 돼요. 미소공의, 임시정부, 신탁통치. 그러니까 이걸 읽어본 사람들은 그러네. 신탁통치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분단보다는 낫네. 분단을 하게 되면 필히 전쟁이니까 분단은 막아야 되겠네. 근데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당시 문맹률이 거의 90%였는데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냐고요. 사회주의자 먹물들이 읽어요. 읽어보니까 그러네.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 결정이 맞네. 연합국이죠. 연합국의 생각이 맞네. 저 3상 회의를 지지해야 되겠다.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 우익이 3상 지지 선언을 내? 그럼 너희는 결과적으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단 막기 위해서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익들이 짱돌 딱 굴립니다.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것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우리같이 반탁운동을 전개해야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익은 반탁과 좌익은 찬탁의 대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거의 결론 났는데 이 당시 차라리 찬탁이 나왔다. 분단되는 이 찬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45년은 사회주의자들 인기가 많았지만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인구도 남한이 더 많았고 미군정에 의해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이 한반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로는 충분히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사실상 신탁통치를 당한 거나 다름없었죠. 46년, 47년까지 갔을 때 47년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할 때 인구가 적었고 이제 총선을 하면 질 것 같았던 북한하고 소련이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찬탁이 옳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다 나았다라고 거의 열의 아홉은 이야기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찬탁 우익.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우리 역사가 어떻게 꼬여버리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다. 사회주의자들이 다 독립운동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오로지 계급투쟁에만 관심을 갖는 미친 소화병 사회주의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민족주의가 다 친일파 아닙니다. 민족주의계, 김구 선생님도 민족주의계야. 여러분 이승만도 독립운동가예요. 그 다음 김규식이나 훌륭하신 분들 많아. 뭐 이상재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계는 다 친일파는 아니지만 친일파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오죠. 이들이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의 다수는 이쪽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쪽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찬탁. 그리고 친일했던 새끼들이 애국자로 둔갑하면서 남한의 역사가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했습니다만, 모스크바 3국의 상회의 직후에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의 대립이 확실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행보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빨갱이 보겠습니다. 빨갱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냥 빨간 쪽 박헌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빨간 쪽이면 좌죠. 좌 이렇게 씁시다. 좌는 박헌영이 있어요. 여기는 중도 좌는 여운형이 있습니다. 파란 쪽 우입니다. 우는 김규식이 있어요. 중도 우파. 그 다음 그냥 우익은 김구가 있고 미친 우익 이승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우익은 반탁, 좌익은 찬탁인 거 맞죠? 그런데 이때 김구와 이승만이 반탁 운동을 전개한다. 이걸 참 많이 기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 선생님들이나 역사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때 김구의 반탁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김구의 반탁을 잘했다라고 해서 반탁이 옳았다라고 해서 많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때 김구 선생님이 너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삽질을 했고 이승만과 손잡고 반탁 운동을 했다는 비판의식과 함께 많이 기출을 합니다. 막 반탁, 여긴 당연히 사회주의자니까 찬탁. 그런데 이때 이제 각각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인물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박헌영은요, 조선공산당. 근데 박헌영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한능검에서. 조선공산당, 그 다음 훗날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선공산당이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노당의 지지를 받는 거고, 여운형은 학생 청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그리고 건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건준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 물론 건준이 인공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한능검의 비극이에요. 조선인민당이라는 당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여기 김규식인데, 김규식은 미국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았을 때도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나 봐요. 미국이 좋아하기도 했는데 민족자주연맹, 와 이게 또 한능검에 기출이 됐더라고. 줄여서 이걸 민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수험학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암기 못하거든요. 민연이라고 합니다. 김구는 여러분 알아먹으셔야 되는데, 한독당이 뭔데요? 충칭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독당이잖아. 김구가 한국국민당 만들었다가 조상 지창천과 함께 충칭 임시정부 들어가서 한독당을 만들었잖아요. 이승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승만은요, 실은 미국에서 개인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 별로 없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독립척성중앙협의 독촉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 전개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88강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이 87강은 1945년 상황만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 되자마자 건준, 인공, 월까지 써드릴까요? 그럼 이제 지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48년까지 마무리해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모스크바 3국의 상회가 열렸고, 임시정부 수립하자, 미소공이 만들어서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리고 최대 5년간 신탁통치하자가 결정됐는데, 신탁통치가 북악에서 알려지면서 모스크바 3국의 상회 직후에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1946년 넘어가면서 그 상황은 88강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볼게요. 문제 갑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1945년 상황까지 봤습니다.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직후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의 행보를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해 놨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88강의 310페이지의 좌우 대립에 격화해가지고 이 5명의 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한민당이 있는데 한민당이 누구예요? 친일 지주 자본가들이 만든 정당이죠. 송진우나 김성수. 근데 그 송진우나 김성수가 실제로 김구를 추대하려고 하면서 인공에도 불참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구가 이들을 만나는데 에이, 경교장에서 만났는데 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송진우와 김성수가 똥 씹은 얼굴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야, 너희들 친일했잖아. 송진우는 친일파는 아닙니다만 내가 너희 친구들 용서하지 않겠어.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독촉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조직이 없었죠. 조직이 없는 바로 이승만과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인 한민당이 한 편을 먹게 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제 토지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내려오죠. 이승만과 한편 되고 기독교 탄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공 기독교가 돼가지고 이승만과 한편 먹는 거고 건달들,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건달들을 용납합니까? 살기 위해서 내려오고 친일파 숙청합니다. 인민연회가 친일파를 숙청하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이승만과 함께 반공 세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직후에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하죠.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하건 말건 미국과 소련은 그딴 거 무시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구성하기로 했으니 그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임시정부 구성하려면 미소공의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미소공의가 열립니다. 1차 미소공의.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련이 조금 어거지를 부려요. 미국은 모든 사회 정당 단체의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데 소련은 뭐라고 하냐? 반탁한 놈들이 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새끼들은 임시정부 구성하는데 배제하자. 그러니까 미국은 다 넣자. 소련은 반탁한 애들 배제하자. 이게 소련 입장에서 반탁하는 친구들을 다 배제하자는 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만 데리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련이 내가 볼 때 너무 어거지를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1차 미소공의가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가 휴회가 됩니다. 이게 휴회가 되니까 실은 민족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것 봐라 이러면 임시정부 수립이 안 되고 잘못하면 분단으로 가겠다는 거야.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이 분단이라는 단어가 재수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민족 지도자 중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분단을 언급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가지고 미소공의도 휴회가 됐고 다시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북한에서 소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그게 안 되면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처음으로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이야기하는 민족 지도자. 처음으로 분단을 이야기했던 민족 지도자. 이승만이죠.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은 이승만의 단정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정부론. 그러니까 누가 깜짝 놀라요? 일단 이승만과 손잡고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김구가 깜짝 놀라죠. 내가 이 형님을 잘못 봤구나. 오해했구나. 당신과 연대를 깨겠습니다. 그리고 김구마저 이승만과 손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중도 세력들. 항상 그래서 중도가 멋있는 거예요. 중도자파와 중도우파가 연대합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안 되겠다. 우리 분단될 수 있겠다. 정신 차리자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좌우 합작운동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손잡습니다. 여운형은 좌익이고 김규식은 우익입니다. 체크해 드릴까요? 여기 여운형은 좌익이죠. 좌익이죠. 그 다음 완전 파란색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여기 파란색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안지용은 우익이죠. 여기 우익이죠. 특히 좌우합작운동 좌우가 손잡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면 당연히 좌우합작운동 관련 만들어진 단체일 거 아시겠죠? 좌우합작 7원칙이 제정됩니다. 여러분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보기자료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 7가지 원칙인데 일단 여러분 좌우합작운동의 배경은 뭐냐면
모스크바 3공회 상회의 직후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고 1차 미소 공의가 휴회되고 이승만의 단정론 정읍 발언 때문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이 만났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옳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운형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중도우파 김규식마저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뭘 해도 분단보단 나으니까. 분단하면 전쟁이라니까.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분단하지 않은 놈들이 전쟁의 주범인 거지 결과적으로. 좌우합작 실현 측에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두 가지 뭐라고? 임시정부 수립하자. 임정 수립하자.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미소공이 빨리 다시 열어라. 그렇잖아요. 임시정부를 구성하려면 미국과 소련이 결론 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소공이 속개해라. 미소공이 줄이겠습니다. 속개하라. 이런 주장. 근데 참 이게 미치겠는 게 공모이나 수능에서도 이것만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어려워서 아주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와 우가 손을 잡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토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야기 안 할게요. 나중에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 이야기할 때 살짝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칠파처벌 문제에 대해서 항상 또 자와 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자와 우가 칠파를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때 그랬다고. 좌는 칠파 죽이자. 우는 살리고 용서하자.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칠파 문제는 훗날 만들어질 입법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거 두 개라도 잡으세요. 여운형과 김규식은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이 속개하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규식을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지지를 받습니다. 좌우합작 운동 자체가 미국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미군정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대신 김구도 정신 차립니다. 이승만과 이제 벽을 세우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8.15 해방 이후에 민족 최대 성과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김구도 지지한다고 미군정의 지지. 특히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임시의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공부량이 많아지죠. 기출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 필기가 힘들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시정부 미소공의 신탁통치.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하자라고 좌우합작 운동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지워도 알아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민연의 치안대 이런 거 기출됩니다. 이제 1947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좌우합작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진짜 왜 역사는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나 모르겠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뭐죠? 내행전이 시작됩니다. 트루먼이 그리스 공산화를 맡게 되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공산화될 위험이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 미국이 개입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소련이 내행전 시작. 그래서 여러분 2차 미소공의는 두 번째 열리긴 열립니다만 이건 그냥 미국과 소련이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게 진짜 결렬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휴회였다라면 이제는 결렬 수준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미소공이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정부를 만들거라라고 했던 연설을 하고 다니셨던 여운형 선생님이 극우 세력 한지근이라는 청년에게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사실상 좌우합작 운동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 47년까지 가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넘겨버리냐면 유엔 총회에 넘겨버립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뭐가 결정나냐면 남북한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유엔 선거관리 임시위원장이 남한에 와서는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북한에 갔더니 김일성하고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해요. 걔네들을. 애초에 총선하면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벌써 미군정화의 2, 3년 동안에 남한에서는 반공에 싹이 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주의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지만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소총에 넘깁니다. 유엔 소총에서는 무슨 결정이 납니까? 그래?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자. 선거 가능한 지역은 어디죠? 남한이잖아.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납니다. 유엔 소총에서. 여러분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난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분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정론을 미국이 받아들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분단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X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남아있는 건 누구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완전 좌파, 완전 우파 빼고 그나마 김규식하고 김구죠. 그러니까 김규식하고 김구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납니다. 그걸 남북협상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남북협상운동 배경은 뭡니까?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선거 결정이 바로 남북협상운동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 여운형 안재홍이 건준 만들었고 여운형 김규식이 자화합작 운동을 했고요. 여기는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납니다. 4김회담. 김구, 김규식 충칭민정부의 주석, 부주석. 김일성, 김두봉 북한의 넘버 1, 2.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 항일 유격 때, 김두봉은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주석, 최고 독립운동가들이 만나가지고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더불어서 15인 연석회의라는 걸 개최합니다. 이때 무슨 결론을 내리냐? 빨리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맞다. 통일정부 수립하자. 그리고 미소는 빨리 물러가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협상운동에 가기 전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난다라고 하니까 우익 청년들조차도 김구를 비판하니 김구 선생님이 가슴을 치면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구한다라는 글을 남기지요. 311페이지 보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고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구한다는 그렇죠. 제가 문제 있으니까 사료를 뺐습니다. 313페이지 문제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전적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그리고 내 일신의 구찬 안위를 깨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회책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쉽게 이해해서 개인적으로 분단된 나라 대통령 되겠다고 분단을 회책하는 이승만을 대놓고 디스하는 거죠. 그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욕구함이 남북협상운동 전에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물론 북한에 올라가서 김구나 김규식이나 들러리 서요. 김일성 우상하는데 우상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김일성이 북한 정권 세우는데 축하 사절단을 온 것 같은 그렇게 이용당한다고 뭐 몰랐나? 김구나 김규식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한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나 끝내 50총선이 치러집니다. 원래 이 50총선에 대해서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한능검에서는 그냥 시기 문제로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치러지는데 지금 선생님 책을 보시면 50총선 남북협상운동 하고 50총선 내용이 몇 개가 있지요. 근데 원래 공부거리는 좀 많아요. 지금 제가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평등에 입각한 보통선거. 그리고 선거권을 21세 이상이 갖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이때만 2년짜리 국회의원이에요. 이때만. 그리고 이 50총선을 반대했던 제주에서 4.3항쟁이 봉기되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0총선거에 김구나 김규식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불참했다는 거. 김구, 김규식이나 사회주의 계열은 불참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니 이 국회의원들을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들이 이승만을 처음으로 간접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2년 동안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속재산처리법 그런 걸 발표한 국회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고 시기 문제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대한민국 수립됩니다. 정부 수립. 대통령은 누구? 이승만.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 박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수립까지. 그럼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립 과정인데 한능검은 어떻게 많이 기출이 되냐면 선후관계를 그냥 막 기억니은 디근디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의 정읍 발언 딱 보기자로 주고요. 여기 3천만 동포의 울면서 웃고함 김구의 글을 주면서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시오 막 이런 것들. 1차 미수공이 주고 2차 미수공이 주고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 고르시오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정답으로 떨어지는 사건들. 은근히 그런 문제가 수능형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일단 여러분 모스크바 3국의 상회의 직후에 자익과 우익의 대립,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있었고 좌우합작 운동이 가장 시험에 많이 기출되고 남북협상운동과 또 좌우합작 운동을 너희가 비교할 줄 아니?
그러니까 좌우 합작 운동은 좌우 대립 극심과 찬탁 반탁 대립과 1차 미소공이 저급 발언 때문에 있었던 거고, 남북 협상 운동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 48년 이게 4월 달인데 그럼 월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월은 어려우면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한 방에 더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8월 15일 당연히 해방이죠. 해방될 걸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8월 15일 날 건주를 만듭니다. 인공 뭐 9월 6일인데 그냥 9월이라고 할게요. 미군정 9월 9일인데 9월이라고 할게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2월이에요. 1차 미소공의가 3월에 열렸고요. 5월에 이게 휴회되자마자 6월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 깜짝 놀란 여운형과 김규식이 7월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을 했고 47년 5월에 1차 미소공의가 열렸고 7월에 휴회가 되고 미소공의 휴회돼서는 안 된다. 빨리 재개해라 라고 했던 여운형 선생님이 7월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결의가 있었고 북한과 소련이 반대했기 때문에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가 있었습니다. 실은 3천만 동포의 육고함도 2월이긴 한데 이거보다 살짝 빠른데 얘 서로 관계 안 물어봐요. 얘보다 얘가 앞에 있다는 거 아니야. 4월 달에 김일성, 김두봉과 김구, 김규식이 만납니다. 5월 달이고 7월 달에 헌법 제정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북한은 9월 9일 날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당도선거가 결정되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여러분 무슨 항쟁도 있었다? 4.3 항쟁도 4월 달 3일 날 일어난 4.3 봉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4.3 봉기만 가지고도 제 유튜브에 한 40분, 5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4개 영상이 있는데 한 60분 되겠습니다. 합치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47년 3월 1일부터 경찰과 제주도민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여러 죽었고 결과적으로 48년 4월 3일 날 그 남로당 김달삼이 봉기해가지고 실제로 이 4.3은요 무고한 제주 주민도 많이 죽었지만 이 경찰이나 공무원 가족들, 군인들도 많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4.3이 봉기됐는데 그 전에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도민들을 막 힘들게 했고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4.3 항쟁은 한참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4.3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4.3이 한창일 때 저 제주도에 대한 진압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수 순천에 14연대가 있었어요. 이 14연대에 제주도 출동해서 제주도민을 죽여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여기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군분에 상당히 있었단 말이야. 아니 왜 첫 번째 명령이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라는 거냐. 싫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이 14연대를 토벌하러 와야죠. 14연대가 숨어들려고 막 이제 지리산, 조계산 숨어들고 빨치산이 됩니다만 이 상황에서 여수 순천에 있는 그냥 청년들은 이유 없이 다 죽음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걸 옛날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지금 여수 순천 사건. 이 사건이 48년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10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11구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후관계 문제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1구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이고 4.3 항쟁은 역시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하면서 4.3 항쟁이 일어났고 4.3 항쟁 때문에 50총 선거에서 제주도 선거구 중에 2곳은 총선이 치러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7강, 88강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 천재세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수능에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었죠.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이 2015년부터 근현대사 교과가 있어가지고 2013년까지 9개년간 치러졌는데 이 대한민국 수리과정 문제가 10문제가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해 대한민국 수리과정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뭐 100% 확정입니다. 그 수능 문제 한 문제가 뻔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쪽 대한민국 수리과정을 기출하면 오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오답률이 40%가 넘어가면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 수능 학생들은 이론 강의를 2시간에서 3시간을 저에게 듣고 1년 내내 이쪽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거면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합쳐서 지금 몇 분 나왔죠, 피디님? 그럼 합쳐서 40분 조금 넘어가는 강의를 했는데 이거 듣고 이걸 다 알아들으시면 천재니까 어렵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쪽 파트는 그래도 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구나라는 걸 들어볼 수 있는 파트였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시고 진짜 모르시겠으면 모스크바 3공회상의 직후상황과 좌우합작운동 직후상황 남북협상운동 누가 건너갔고 이런 것들
진짜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일단 좌우합작 운동이 가장 많이 기초됩니다. 진짜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못 줄여드리겠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롭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자, 우리 현대사 들어와서 지금 미군 전기도 공부했고 한국전쟁도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이승만 정권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현대사 연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고요. 약 3년간 미군 전기였습니다. 미군 전기 이렇게. 그리고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임기는 4년이었고 중임이 가능했지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승만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냐면 52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고 실제로 중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56년까지 가는 거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승만은 삼선 개헌이라는 걸 해가지고 60년까지 대통령을 하고 60년에 또 나왔다가 4.19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승만 정권을 다 그리자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정권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국전쟁 공부했죠. 한국전쟁은 정확히 50년에 발발해서 3년 전쟁이니까 53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길 6.25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승만 정권을 공부하는 건데요. 48년에 여러분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 박사였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승만 정권에게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46년에 토지개혁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영농이 됐으니 우리도 토지 나누어 달라. 이건 농지개혁으로 경제 파트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 북한 친일파 처벌했으니까 우리도 친일파 처벌해달라. 그래서 친일파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처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이것만 갖고 1시간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친일파 처벌 관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제헌국회에서 48년 9월에 제헌국회, 그러니까 여러분 1948년 5월 10일 날 뽑힌 국회의원들이 48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민족행위 처벌법 나오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나오죠. 내가 지금 왜 이걸 48년 10월로 돼 있는데 보통 11월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반민특위에서 4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끌려왔던 게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라든지 뭐 김성수, 송진우 김성수 할 때 김성수 고려대학교에 그 동상 있는 그 김성수의 친동생 김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자치론자들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친구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친일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승만이 여기저기서 연설을 하러 다니는데 연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연설 내용이 뭐냐? 빨갱이들이 날뛰는 이때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대체 누굴 위한 단체냐? 이게 이승만의 연설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빨갱이를 위한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반공투사 니꼬로 친일파, 그건 꼭 100%는 성립이 안 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주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 뿌락지 사건 같은 게 조작이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 부의장 김약수부터 김일성 간첩 몰려서 죽습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걸려든 사람이 당시 반민 특위의 나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새끼 꼭 잡아주세요라는 놈이라도 잡아서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유명한 고문 기술자였던 노독수를 잡아다가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1949년 6월 6일 날 그 노독술이 경찰이었으니까 그 노독술의 부하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해가지고요. 반민특위가 완전 해체된 건 좀 나중에 해체되긴 합니다만 이 노독술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사실상 친일파 처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럼 뭐 법적으로 단 한 명도 처벌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형시켜야 될 사람 3년, 무기징역 줘야 될 사람 뭐 집행유예 뭐 이딴 식이니까 우리 양에 차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 친일파 처벌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자세히 출제되진 않으니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친일파 처벌 문제가 있었고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몇 년에 치렀겠습니까? 이거 대답하면 참 훌륭하신 건데. 왜냐하면 48년에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50년에 총선을 또 치러요. 한국전쟁 직전인 50년 5월 30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지 못합니다. 낙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승만이 토지개혁, 농지개혁, 농민들 불만 좀 생기게끔 했거든요. 친일파 처벌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인기가 없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낙선하게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솔직히 이승만은요, 전쟁통 아니었으면 그냥 딱 한 번 하고 국회의원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전쟁통이야. 전쟁통에서 이승만이 부산에서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의사당이 부산에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뭔가 개헌하겠다라고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이승만이 무슨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당 국회의원들 타는 통근버스 타고 오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막아요. 군인들이 군용 트럭으로 야 비켜 이거 국회의원들 탄 버스야.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지게차가 와가지고 지게차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들었다 놨다. 진짜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놓고 완전히 혼이 나갔겠죠. 막 다쳤겠죠. 국회의사당에 딱 집어넣어놓고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쫙 에워쌉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원래 직선제 개헌은 참 좋은 개헌이고 이게 직접 민주정치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전쟁통에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길 어렵다라는 그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직선제로 개헌하는 건데 원래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표결을 얻어야 그 개헌이 통과되는 건데요. 이거 무기명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립 투표하게 만듭니다. 기립 투표. 이야, 이게 바로 첫 번째 개헌인 1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 1차 개헌은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헌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로 바꾼다.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고 한다고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하고 직선제 개헌이라고도 한다. 발췌 개헌, 직선제 개헌 되십니까? 이게 바로 1차 개헌인데 그래서 52년 전쟁통에 직선제 치러가지고 이승만이 쉽게 당선됩니다. 당시 이승만과 이제 척을 지게 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박사, 조봉암 등이 출마했습니다만 너무 쉽게 이승만이 당선됐고 문제는 이때 이제 56년에 중임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54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이승만 정당은 자유당이다.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54년 총선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니까 이승만 쪽에서 야 이제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야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자. 초대 대통령은 시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자. 야당 국회의원들 입에 거품 물죠. 근데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 203명인데 곱하기 3분의 2 하려면 135.333이 나와요. 저는 천재라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6표가 나오면 가결되고 135표가 나오면 부결이 됩니다. 그것도 써져요. 136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거고 135표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건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몇 표 나왔게? 135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죠, 개헌이.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죽음의 제한을 철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56년 대선에도 이승만이 출마하면서 3선도 할 수 있게. 근데 물론 3선이 아니라 4선까지도 할 수 있는 뭐 개헌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3선 개헌이라고 하는데 아니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다고. 이때 서울대 수학교 교수란 새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0.3이 어떻게 반올림이 되냐. 수학적으로 0.3이 반올림 안 된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0.4 이하는 죽인다. 4는 죽인다. 4. 만약에 5 이상이면 세운다. 5입. 이해돼요? 4, 4, 5입에서. 이건 통과다.
135표 통과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54년에 바로 2차 개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4.4.5.2 개헌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직선제는 직선제인데 3선 개헌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4.4.5.2 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사는요 개헌 과정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 개헌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건래헌법, 누더기의 헌법이라는 오명도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게 헌법이 마음대로 뜯어 고쳐졌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실제로 이 보기 자료가 주어진 적도 있지만 이런 숫자 암기하면 거의 변태적인 공부하는 거고요. 1차 개헌은 직선제 개헌인데 발췌하여 통과시켰고 2차 개헌은 3선 개헌인데 4.4.5.2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56년 대선이 굉장히 뜨거운 대선이죠. 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까지 어겨가면서 출마하려는 대선이니까 그 대선은 뜨거운 대선이죠. 그래서 이 대선 이야기가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대사 하면서 모든 대선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대선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52년 대선도 살짝 하고 넘어가 버렸잖아. 56년 대선을 가면 당시 이제 자유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고요. 무소속도 있고요. 미국처럼 완전 러닝메이트제는 아니었고요.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이렇게 따로 뽑는 겁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은 여기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승만이고 이기붕이에요. 그 다음 신익희였고 장면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이제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나왔습니다. 신익희가 상당히 유력했습니다. 근데 이 신익희가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요. 나주유세 갔다 돌아오는 기차에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립니다. 근데 당시 대선법에 입각하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봉암은 젊었고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 부통령이라도 장면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긴 이기붕 다 써드리네. 이승만 장면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장면이 당선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여기는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때 민주당의 구호가 뭐였냐면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유명한 구호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민주당에서는 설마 이보다 더 못 살까. 그리고 실제로 조봉암은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200만 표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죠. 이게 바로 56년 대선입니다. 우리 역사상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대선은 대통령들이 헌법을 뜯어 고쳐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시켜놓은 직후대선 54년에 이승만이 3선 개헌 해놓고 나서 그로 인해서 심판해야죠. 야당 쪽에서는 그 56년 대선. 박정희가 69년에 3선 개헌 해놓고 치러지는 71년 대선이 가장 많이 기출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56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제 조봉암이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그게 불안해. 조봉암을 죽여야 되겠어. 조봉암의 인기가 점점 커져간단 말이야.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진보당 바꾸는 시기 문제로 굉장히 소망투사에서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그게 이승만의 독재 과정을 공부시키려고 출제를 많이 하나 봅니다. 1958년에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이고자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이 김일성의 간첩당이다라고 해가지고 진보당을 해체시키면서 실제로 1959년 1월에는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막 조봉암 편을 조금 들어줬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폐간되기도 했던 진보당 사건 시기 문제로 많이 기출된다고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60년 대선에서 3.15 부정선거가 나오고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니까 제 책이 조금 크게는 문제는 안 됩니다만 다음 시간에 3.15 부정선거하고 4.19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15 부정선거를 연결시켜서 4.19로 넘어가고 장면과 박정희 군정까지 가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장면 내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317페이지에 기출문제 90하고 나와 있는 문제가 4.19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다 기출해놓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 있으니까 4.19 문제가 여기 실려도 되겠다라고 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4.19하고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만 44회 47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현대사 91강
오늘 4.19 그리고 4.19로 인해 탄생한 민주당 정권 장면 내각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수립되고 여기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경찰의 국회 습격 때문에 친일파 처벌 실패했고요. 그 전 시간에 한국전쟁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중에 부산 정치 파동 발췌하여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1차 개헌이죠. 그 다음 54년에 4.4 오입하여 삼성개헌을 통과시켰고 56년에 못살겠다 갈아보자 대선인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신익희가 죽게 되면서 대통령은 이승만 자유당이었죠. 그 다음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되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때 선전했던 조봉암을 죽이기 위해 했던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승만은 60년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60년 대선이 바로 3월 15일 날 치러지는데 60년 대선입니다. 이때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오냐면 이승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또 이기붕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름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조병옥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또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조병옥이 또 아파. 그러니까 4년 전에 대선 중에 대선 후보가 죽어버리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니까 빨리 대선 상황 들어가기 전에 미국 가서 신병을 좀 치료하고자 미국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무슨 하늘이 내린 대통령인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부통령 싸움인데 만약에 지금 자유당이 생각할 때 56년처럼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이 돼버리면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불안해. 갑자기 서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럼 정권 교체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구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인조 투표, 9인조 투표. 3명이서 혹은 9명이서 손잡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너 이기붕 찍니? 나도 이기붕 찍는다. 그리고 사전투표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부정투표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정투표가 바로 1960년 3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15 대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15 대선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실은 2월 달에 대구에서 먼저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2.28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4.19가 출발하니까 이제 여기에 4.19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4.19 이거 연도 1960년인 거 이거 모르시면 난리 나는 거죠. 4.19의 배경, 여러분 이승만 정부의 독재, 무능 다 배경이지만 그냥 시험에 나오는 배경은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3.15 부정선거. 그래서 대선을 치렀는데요. 이기붕이 너무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당선이 돼버린 거야. 주변 사람들은 다 장면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실은 3월 15일 날 대선이 출발하기 전부터 2월 28일 대구에서 의거가 시작됩니다. 이때 의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장면 유세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일요일 날 장면 유세장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장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당시 대구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요일 날 뭐 토끼를 잡으러 간다, 갑자기 시험을 본다 이런 식으로 등교를 시켜버린 거야. 일요일 날 학생들 등교시키면 사건 사고 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중고등학생들은 그럴 수 있지만 무슨 초등학생들은 이게 멘붕이지. 그러니까 씨발 하고 뛰쳐나간 거죠. 예? 그래서 2.28 대구 의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위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마산로까지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심했던 그날 마산에서 시위가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이 마산 시위에서 누가 행방불명이 되냐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얼굴에 체류탄이 꽂힌 채로 빵 하고 떠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어디로까지 확산되냐면 서울로까지 확산됩니다. 서울은 어디에서? 경무대가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경무대에서 부정선거 다시 해라라고 하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시가 행진을 했는데 와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규모가 더욱더욱 커지면서 이때 서울에서 가장 어찌 보면 당시 대한민국의 지식인이고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조차도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이런 구호 잡으셔야 됩니다. 줄여서 쓰겠습니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와 함께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막 30분, 40분 해야 될 4.19를 지금 이렇게 짧게 비하인드 스토리 빼고 지금 이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 이승만은 하야 성명만큼은 빨랐습니다. 결과 이승만 하야해요. 여러분, 이승만이 하야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합니다. 그럼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이런 독재자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허정 과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은 하야했고 여기서 이승만이 당선됐고 이기붕이 당선됐지만 이기붕 일가의 비극 들어봤죠? 이기붕의 큰아들 이기석을 이승만에게 양자어 줬는데 그 이기석이 총 들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자살해버리는. 근데 문제는 아직 이때 이기붕은 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취임하기 전이에요. 현재 부통령은 장면입니다. 당선만 된 상황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장면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 전국을 장면이 이끌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들 중에 장관 서열 랭킹 1위가 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정의 과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허정 과도 정부.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몇 차 개헌이냐면 3차 개헌이에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개헌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 3차 개헌을 여기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1차 개헌 52년, 2차 개헌 54년, 4.19 직후에 3차 개헌. 이게 무슨 개헌이라고? 의원 내각제 개헌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총선을 치러서 총선을 이긴 다수당이 정권을 가져가는 거고 바로 그 정권에서 그 총선을 이긴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해돼? 그게 의원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제이자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이자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이자 양원제 개헌이었어요. 이 양원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을 민의원, 참의원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합니다. 양원제 개헌이었다. 실은 막 이게 한능검에도 기출은 됐지만 양원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던 건 실은 52년 1차 개헌 때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총선 때는 양원제로 치러지지 않았고 이땐 진짜로 양원제로 총선을 치릅니다. 3차 개헌 중요합니다. 이렇게 3차 개헌하고 총선을 치렀더니 누가 승리합니까?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무슨 정권이 나와? 민주당 정권이 나오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누가 나옵니까? 윤보성이 나오고 총리가 장면이 나오는데 총리가 내각을 장악하게 되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장면 내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능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4.19와 그 다음 나중에 공부하게 될 5.18과 6월 항쟁을 계속해서 비교 기출하기 때문에 4.19의 배경이 바로 3.15 부정선거다. 이 3.15 부정선거 주는 과정에서 대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28 대구의거. 그리고 마산에 김주열이 죽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4.19 의거 결과 바로 3차 개헌했다. 근데 4.19 의거 중에 경무대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 교수들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런 구호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실은 계엄령도 이때 선포가 됩니다. 결과 누가 뭐래도 3차 개헌이죠. 그러면 4.19 의거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4.19 의거는요. 성공한 의거입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긴 했지요. 그러면 지금 317페이지의 3.15 부정선거 이야기와 318페이지까지 4.19 의거까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9페이지에 장면 내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내각은 이거 장면 내각이니 그리고 이거 박정희 군정이니 그거 구분하면 되는 정도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장면 내각이 나와요. 내각이 나오는데 당연히 시기를 봅시다. 1960년 4.19로 등장한 내각이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장면 내각은 아무래도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4.19로 무너뜨리고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활동이 활기를 띠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도 활기를 띠고 정교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죠. 다만 여기 진보당 사건 때 폐간되었던 경향신문이 조금 부활된다 뭐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장면 내각도 선경제, 항상 대한민국 보수가 외치는 게 이거죠. 후통일을 표방합니다. 나중에 박정희 군정도 선경제 후통일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공부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이야기하자면 선경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장면 내각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럼 박정희 정권 생각나죠? 박정희 정권은 장면 내각에서 준비해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발시킨 거고, 정확히 박정희 군정임 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발하는 거고요. 여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장면 내각 때 이거 통일 파트에서도 선지로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승만 정권 때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바퀴벌레였습니다. 박멸해야 될 대상이었다고. 맞죠? 평화통일 이야기했다가 이곳에서 이 시기에 조봉암이 죽었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화통일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평화통일 이야기합니다. 통일 논의가 활기를 띠어요. 통일 논의.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남북 학생 대표 회담을 개최하자. 남북 학생 대표 회담을 개최하자. 다 필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구호가 여러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도 잡아주세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혁신 세력은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통일하자. 중립파 통일론. 물론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중립파 통일론도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후통일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 장면 내각의 뿌리가 친일 지주 자본가 정당인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이 이승만과 한편 먹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만 이승만에게 팽당하니까 당명을 뭘로 바꾼 거야? 장면 민주당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일 세력들이 많아. 통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라고 했던 게 장면 내각인데 뭐 이런 게 심해 많이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면 내각 때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남북 학생 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했어요. 이때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대통령은요 윤보선이었어요.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서로 싸워요. 둘이 싸우면서 민주당 구파, 신파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만 여기는 그래서 신민당으로 당명을 갈아타고 여기는 여전히 민주당이다 보니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게 여당이 두 개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장면 내각. 시험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가 많이 기출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319페이지의 문제와 90강에 있었던 4.19 문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빠뜨려 놓고 갔죠. 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320페이지 92강 5.16 그리고 박정희 군정, 박정희 정권까지 여러분 현대사 연표를요. 여기서부터 예쁘게 한번 쭉 그려나가가지고 이 칠판 끝까지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 몇 년간 약 3년간 48년까지 미군정이었습니다. 재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그래서 이승만이 52년까지 했고 56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중임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60년에 너무 욕심부렸죠. 또 나왔죠. 그래서 60년에 4.19 하야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미군정이고 이승만 정권이죠. 그냥 이승만하고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승만인데 개헌 좀 잡읍시다. 한국전쟁 먼저 잡읍시다. 50년의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53년의 전쟁이 끝나죠. 3년간 한국전쟁 6.25 됐나? 자, 그리고 1차 개헌입니다. 52년 부산 정치파동. 54년에 2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은 발췌 직선제 개헌 통과시켰고 2차 개헌은 4.4 5.2에서 삼선 개헌 통과시켰습니다. 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 3.15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김주열, 뭐 대구 사건, 대구 2.28, 김주열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4.19로 이승만 하야 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허정 과도 정부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개헌이었던 3차 개헌, 양원제 개헌이었다. 3차 개헌에 입각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래서 60년에서 61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장면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하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요. 물론 여러분 개헌 하나 더 장면 내각에서 60년에 4차 개헌도 있었습니다. 시험에는 물론 3차 개헌이 월등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빵 하고 5.16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갑시다. 여러분 5.16을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도 아니고. 5.16 쿠데타. 시기 1961년 5월 16일이죠. 누가? 육사 8기생들을 중심으로 박정희가 이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들은 뭘 발표합니까?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보기자료에 혁명 공약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혁명 공약에서 선경제, 후통일을 표방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방공을 국시로 내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이래저래 비하인드 스토리 생략합니다. 박정희 군정이 들어서죠. 근데 여러분 박정희 군정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박정희 군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가? 그것만 제대로 캐치하면 시험 문제 다 풀어냅니다. 근데 박정희가 2년간 군정을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961년부터 1963년까지 2년간이 박정희 군정이죠. 여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61에서 63까지. 저 앞에 미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박정희 군정입니다. 이 박정희 군정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건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박정희 군정입니다. 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누가? 당연히 박정희가.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앙정보부가 신설됩니다. 중앙정보부장 초대 누구? 박정희의 조카사인 김종필. 여기 의장은 박정희, 여기는 뭐 김종필. 그리고 정치인들 정치활동 막습니다. 정치활동 정합법을 제정합니다. 나머지는 정치 깡패를 소탕한다든지 화폐 개혁을 한다든지 농가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말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320페이지에 박정희 군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희 군정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2년만 나라를 안정시켜놓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62년 후반쯤 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민간인에게 정권 이양하겠다는 표현은 내가 쿠데타 책임을 지고 역사적 책임을 지고 내가 뭐 깜빵에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군인이 쿠데타 했으면 그 법적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민간인에게 정권 이양한다고 했으니 내가 민간인이 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군복 벗고 안녕하세요 하고 저 민간인이에요 하고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5차 개헌 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박정희가 5차 개헌을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헌은 아닌데 이게 또 직선제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완전히 62년 말인데 62년이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직선제 개헌해놓고 나서 이제 정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만들죠. 그게 공화당이죠. 여러분 민주공화당이 창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정당은 자유당이고 박정희 앞으로 정당은 공화당이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좀 잡고 가십시오. 보기자료에 자유당 나오면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공화당 나오면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래서 이제 63년 대선이 정말 재밌는 대선인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이 63년 대선에서 우리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윤보선을 박정희가 15만 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좀 재밌는 대선이긴 해요. 실제로 당시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박정희의 친일경력 카드. 근데 박정희의 친일경력 카드를 신민당의 윤보선이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민당 전신이 민주당이고 그 전신이 한민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 박정희의 좌익경력 카드. 막 그거 막 신문 막 뿌리려고 했는데 막 중앙정보부가 막 신문 다 수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때 박정희를 유독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킨 동네가 있었는데요. 박정희를 처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동네는 어딜까요?
경기 서울일까요? 강원도일까요? 충청일까요? 경상도일까요? 호남일까요? 어디 우리 PD님 내 수업 안 들었으니까 PD님 모를 수도 있어. 어딜까?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히 잘 모르고 있고 삽질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처음 대통령 만들어준 동네는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만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30만 표 가까이를 더 줘요. 그러니까 호남을 빼버리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 탈락, 윤보선 대통령 당선. 호남에서 왜 그랬을까?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좌익 지역으로 몰려서 호남이 많이 당했잖아. 근데 그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박정희 역시 좌익 활동, 남노당 활동으로 체포돼가지고 함께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 우리 지역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몰표가 있었다는 것도 아시냐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이제 현대 정치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구나.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는데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부 다 미국을 따라합니다. 미국이 4년 중임제니까. 이승만도 4년 중임으로 갔다가 삼성개헌 해놓고 아주 총통제로 가려고 이렇게 했다가 날라간 거고 하야한 거고, 박정희도 일단 4년 중임제로 갔는데 여러분 4년 중임제 그려져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60 몇 년까지 가냐면 68년까지 가능합니다. 어우, 칠판이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박정희 군정 이야기까지만 지울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면 몇 년까지 갑니까? 이렇게 70, 왜 그래? 이게 63 더하기 4를 해봐요. 67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71이잖아요.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켰고 박정희 군정 그리고 5차 기원에서 63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큰 사건 두 가지가 바로 이 4년 동안에 터지는데, 하나는 65년에 한일 수교가 성사됩니다. 됐나? 하나는 65년에 베트남 파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일 수교가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수교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일 수교 자체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시기 문제예요. 1965년입니다. 근데 한일 수교 가기 전에 여러분 당시 박정희 군정 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가 만나서 비밀 메모를 만들어 놉니다. 이게 보기자료에 나오기도 해요. 이게 1962년이야.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김종필은 오히라에게 야, 너희랑 수교하려면 너희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거 사과해라. 그러니까 오히라가 사과 못하겠다 막 그런 거고, 야, 자식아 사과를 못해? 좋아, 그럼 배상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야 수교를 맺지. 우리 경제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싫다. 독립축하금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들여요. 김종필이 독립축하금으로. 김종필이 5억 달러 달라 그러니까 오히라가 2억 달러 주겠다 그랬다가 3억 달러로 무상 3억 달러 10년 거치로. 무상 3억 달러고 정부 차관 민간 차관까지 합치면 그건 이제 빌린 거죠. 나머지 5억 달러는 합치어서 8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김종필 오히라 비밀 메모에 있는 거죠. 이때 독도 이야기 나왔다가 오히라가 독도 이야기 꺼내니까 김종필이 야, 내가 너 만나는 것 자체가 비밀인데, 실제로 비밀리에 만났거든요. 여기서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이 시비 걸어버리면 한일 간에는 영원히 국교 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묻어두자. 그러니까 뭐 오히라가 그럼 독도를 차라리 폭파시켜버리자. 그 독도 폭파설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바로 김종필 오히라 비밀 회담입니다. 여기서 비밀 회담이 있었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일 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박정희가 63년 대선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그 유명한 63 시위입니다. 이 63 시위 구호가 뭐냐고. 대신 63 시위는 64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구호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이때 63 시위에 앞장섰던 훗날 대통령 출신이 한 명 있죠. 이명박. 이명박 이야기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때 고대 인문대 회장이었고, 회장이었나? 하여간 그래서 시위하는데, 보통 시위하다 잡히면 깜빵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데 이명박은 현대를 갑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뿌락치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63시 꼭 잡아주십시오. 한일 수교 반대시. 그러나 끝내 65년에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맺게 되면서 이제 결과를 보자면 써둘게요. 일단 무상 3억 달러. 정확히 뭐 무상이라기보다도 독립축하금
와,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독립을 축하한다고? 그것도 와, 진짜 화나죠? 3억 달러 이 정도 잡아주시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계. 이런 한계가 수험한국사에는 시험에 기출이 안 되는데, 뭐 사과 없었다,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었다, 일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문화재를 돌려받았어야 했는데 일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화재를 가져갔습니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실은 그 전에 독도 밀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일 수교는 65년이고 그 전에 비밀 메모, 김종표이라 비밀 메모가 62년에 있었다. 63C는 그 사이에 64년에 있었다. 독립축하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한일 수교 관련이다. 한일 수교 시기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보기 자료에 베트남 파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단독 문제로 시험 출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가 박정희가 당시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케네디가 우리 미군이 지금 베트남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방공 태세가 잘 갖춰져 있으니 한 5천 명만 투입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박정희가 5만 명 투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너무 기뻐했죠. 한 20만 명 건너갔습니다. 베트남 파병인데요. 실은 시기를 보시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건너갑니다. 근데 베트남 파병으로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브라운 각서가 잘 나와요. 베트남의 파병을 시작하고 미국 대사 브라운이 각서를 써주는데, 이 각서 내용이 뭐냐면 한국군의 현대화를 돕겠다. 그 다음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겠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 브라운 각서의 시기가 1966년이에요. 이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죠. 베트남인들 민간인에 대한 학살 문제, 그 다음 라이따이아 문제,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문제, 그 다음 고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베트남 파병이 이때라는 것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4년은 조금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물론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 여기다 썼으니까 좀 지울게요.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한 지 1년 후에 미국 대사 브라운의 각서입니다. 고엽제, 라이따이안 다 베트남 관련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68년이 됐는데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정희가 한 번 더 당선된 거죠. 재선이 되고 나서 68년 1월 달에 121 사건,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특수부대 31명이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청와대 뒷산에 왔다가 김신조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 그러니까 바로 121 사건 때문에 열받은 박정희가 복수를 하려고 실미도에 그 사형수들 모아놓고 이제 그 민증 말소 시켜놓고, 그게 68년 4월에 만들어진 부대라고 해서 684 부대라고 해요. 684 부대. 너무 나가나? 684 부대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이 684 부대가 이제 나중에 72년 무렵에 7.4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는데 이런 살인병기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 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실미도 사건, 이게 실미도 영화로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이런 사건도 있어요. 미국의 첩보선을 북한이 납치합니다. 그걸 푸에블로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배를 납치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데 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다가 선원 83명인가 억류했다가 한 명 죽고 선원만 돌려보내고, 지금도 이 푸에블로호라는 배는 북한에서 수학여행의 단골 코스로 전시되고 있죠. 블로호, 뭐 스펠링 살짝 틀려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엄청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68년에 이렇게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저 북한의 김일성을 막아야 되겠는데 69년이 됐거든요. 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2년 동안에 저 김일성 다 맞는 거 문제가 있고 내가 한 번은 좀 더 해야 되겠다. 나 한 번만 더 할게 라고 날치기를 통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선 개헌을 하는데 표결을 하면 당시 공화당의 숫자가 더 많아,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진을 치고 농성을 하니 여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별관에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국회의장이 당시 국회의사 지휘봉을 안 가지고 오니까 누가 구두를 하나 벗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구두로 땅 쳐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그게 6차 개헌. 날치기,
삼성개헌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1년 대선이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승만 정권 때 여기 삼성개헌이 있었죠. 삼성개헌 직후에 56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대선이 유명한 거고, 박정희가 6차 개헌 삼성개헌 날치기 통과시키니까 71년 대선에서 뜨겁게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71년 대선은 보기 자료에 잠깐 나왔을 때 이게 71년 대선이다. 시기 문제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71년 대선 자체만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죠. 당시 여촌야도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박정희지만 도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당시 신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그냥 듣기 마세요. 막 이렇게 40대 기수로 내세웠는데 당내 경선에서 1등은 김영삼이 났지만 과반수를 못 가져가가지고 두 번째 경선에서 이철승 표를 끌어안은 김대중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때만 해도 김영삼이 또 김대중을 지지했고, 그래서 거의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고무신 대선이라고도 하고 1만 원 대선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막걸리 대선이라고도 하고요. 고무신이 집집마다 전국에 뿌려주면 그 밑에 10,000원짜리 있었고, 아니 군수 면장 여러분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막걸리통 들고 다니면서 우리 각각 찍어드려야지, 이거 완전 관권 금권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아주 간신히 당선이 됩니다. 이때 뭐 선거 자금 국가 예산에 뭐 몇 분에 몇을 썼다 그런 말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1년 대선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야, 이런 부정선거가 다 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역감정적 발언이 71년 대선부터 또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 마산 쪽에서 김대중 바람이 크니까 부산 마산의 전봇대마다 호남이냐 단결하라, 신민당 김대중, 이 벽보를 바로 공화당 측에서 붙여버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가 나온 것도 바로 71년 대선인데, 오히려 이제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기출이 된다면 특히 수능에서는요 김대중 그림 그리고 박정희 그림, 김대중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총통제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니다, 나 4년만 더 할게, 후계자 양성할게. 근데 실은 대선 전날 혼자 대통령이 박정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게 71년 대선입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제 대선, 진짜 김대중의 말대로 71년 박정희가 당선되자마자 72년에 총통제로 가버리죠. 그 총통제가 이제 바로 유신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72년이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유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정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험학사에서 수능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한능검 시험에는 헌법 개헌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자임을 규정하고 그걸 시험 출제한다는, 제가 뭐 제 정치색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시험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유념하시고 공부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런데 좀 그래 내가 봐도,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좀 노력했다라는 부분은 또 좀 교과서에 실어줄 만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유신 들어가는데 문제만 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PD님 여기서부터요, 지금 우리 미군정부터 지금 공부했고 쭉 이렇게 한국전쟁했고 이승만 정권 끝내고 장면 내각 박정희 군정, 그리고 박정희 정권까지 왔고, 지난 시간에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에게 고전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72년부터 갑자기 유신이라고 이렇게 끊어놨는데 무슨 말이냐,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고전한 것도 있지만 69년에 닉슨 독트린, 여러분 69년 닉슨 독트린 이거는 뭐 우리 한국사는 아니지만 냉전 체제 완화 대탕트입니다. 69년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물론 또 71년에 통일 파트에서 7.4남북 공동성명 강조할 때 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처음 열렸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통일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기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72년에 체결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통일 파트 가면. 그래서 통일 분위기가 딱 조성돼요. 조성시켜놓고 이제 이 내용은 통일에서 이야기합니다. 남한에서 박정희는 지금 현재 69년에 삼성 개헌 해놓고 나서 이때 대선 나와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75년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4년 중임인데 한 번 더 하니까 75년이 끝나야 되는데, 박정희가 지금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조절위원회 막 이런 게 설치되면서 통일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되고 있는데 내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통일 작업한 데 있어서 대통령이 혹시나 바뀌게 되면 저 김일성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조금 더 할게. 통일할 때까지만. 헌법 좀 뜯어 고칠 테니까 이해했죠. 그게 여러분 7차 개헌이고 유신헌법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 직후에 7차 개헌합니다. 이 7차 개헌에 입각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강력 대통령을 만드는 개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을요 지금까지 직선제였잖아. 여기 5차에서 직선제로 바꿨잖아. 의원내각제인데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삼성개헌하고, 그런데 갑자기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어디서 선출해요? 이 단어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박정희 군정 때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국가 재건 최고회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에 5,000명 정도 선거인단들 모아놓고 공화당 후보 박정희 한 명 나가가지고 찬반 투표하는 거죠. 박정희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략 한 2,500표 중에 2표 무효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박정희하고 쓴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안 쓴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은 진짜 한글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민주화 투사일까요? 그래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몇 년짜리 뽑냐면 6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72년에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6년짜리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몇 번 하나 보세요. 한 번, 두 번, 헌법도 세 번. 72년에 유신헌법 만들어 놓고 다시 취임식 했을 때 전 세계가 왕따 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와, 대박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당시 수교를 맺은 나라가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취임식에 안 와요. 그 외교관들이요. 딱 세 개 나라 옵니다. 미국 안 와요. 일본 안 옵니다. 가장 친했던 대만, 그 다음 이디오피아, 가봉. 이거 더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순방했을 때 세 개 나라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세 개 나라 중에 이디오피아하고 가봉이 포함되더라고요. 야, 진짜 효심 대단하더라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6년짜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갖는데요. 일단 입법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몇 년 전에 국회 해산권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국회 해산권은 많이 시험에 안 나오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신정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 유신 대통령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한다고요. 행정권, 사법권, 대법관 임명권이야 지금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보다 우선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급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긴급조치 다 해서 유신 때는 긴급조치가 9번 발동됩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곧 헌법보다 우선하게 된다고. 자, 긴급조치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반정부 시위하는 학생들 전부 다 잡아들여서 투옥 몇 년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유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72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서 몇 년까지 하냐면 6년 더해지니까 78년까지 더해질 수 있는 거죠. 6년 더해진 거야. 78년까지. 그런데 이때 78년에도 또 대통령이 취임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5번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79년에 박정희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유신은 정확하게 언제 끝나냐면 80년에 끝납니다. 빡빡이가 스스로 유신을 철폐하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80년까지를 유신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긴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기억하셔야 되고, 저항을 보시면 여러분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장준하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이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가 산에서 실족사된 상태로 나타나셨죠.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근데 4년 몇 년이죠? 2012년 대선 때 그 장준하 선생님 유족분들이 장준하 선생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 그 유해를 봤더니 와, 이걸 머리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산에서 떨어지셨으면 여기저기 다른 데가 깨진 게 아니라 왜 머리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서명운동 다 써야 되네. 유신에 대한 저항, 긴급조치 진짜 중요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7차 개헌이야. 그 다음 민주청년 학생들 민청한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민청학령 서울대 중심으로 굉장히 시위 규모가 커지니까 역시 대학생들 뒤에는 간첩들이 있었구나라고 해가지고 인혁당, 인민혁명당인데 줄여 쓰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낸 말도 안 된 일반인들이 끌려가가지고요. 막 교사고 신이고 이런 사람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형 집행일이 1974년 5월 30일인가 그렇죠? 그 5월 30일이 우리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법조계의 사법부의 어둠의 날, 암흑의 날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법부의 판단 중에 가장 더럽고 치사했던 판단이 바로 이들을 사형 선고 내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능검에도 인혁당 관련 이야기가 또 보기자료와 함께 시험에 기출이 됩니다. 그 다음 3.1민주 구국선언. 구국선언. 문익환 목사, 함석헌, 그 다음 김대중. 김대중은요, 여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가 이래저래 유신에 대한 저항을 일본에서 하다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죽이려고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이래저래 해서 주일 미군이 살려내가지고 와서 가택연금 당해 있는 상태에서 3.1민주 구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3.1민주 구국선언도 유신으로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솔직히 연도는 아주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얘가 뭐 73년이다, 얘가 74년이다, 얘가 76년이다. 여러분이 뭐 선후관계로 어렵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저항들이 언제 있었다, 유신 때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 유신시대 마침 또 이제 막 그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장발도 단속하고 그런 모습은 저 뒤쪽에 경제 아주 끝무렵에 사회 파트에서 살짝 좀 다루기도 또 하겠습니다만 저항이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1979년에 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으로 엉망입니다. 나라 경제가. 그때 YH 무역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무역회사가 도산하고 문을 닫게 됐는데 여공들에게 월급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여공들이 데모합니다. 그래서 YH 무역회사 사건, 그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 야당 당사에 가서 데모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야당 당사까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죽게 되죠. 당시 신민당 총재가 누구였냐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건 독재다, 어찌 야당 당사까지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막 조인트 까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김영삼을 국가 원수 못 오겠다고 박정희가 제명해버립니다. 김영삼을 제명해버려요. 그럼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야? 부산 마산이죠. 그러니까 부산 마산에서 왜 우리 김영삼을 함부로 제명시키고 그래 하고 부마 항쟁이 꽤 시위 규모도 커질 뻔했고 크게 일어납니다. 이 부마 항쟁 지금 다 79년 상황이에요. 부마 항쟁이 한창일 때 박정희가 시위에 당하는 12.16 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민주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반짝반짝. 뭐야? 12. 신군부 구테타 빡빡이의 등장까지. 이 79년 상황. 특히 부마항쟁 같은 경우도 역시 한능검에 기출된 적이 있고 이게 79년 상황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정답으로 이런 게 김영삼의 제명이 배경이었다. 이런 게 정답되기도 하고, YH 무역회사 사건 딱 주면서 시기상황 물어보기도 하고, 유신시대 광주 대단지 사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사회사에서 언급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 지금 성남 쪽 그 서울에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광주 지역으로 밀어내버리는 막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하여간 막 두발 단속합니다. 그 다음 장발, 두발은 장발이죠. 그 다음 미니스커트 단속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유신시대는 겨울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수능 문제는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 바람이 막 치는데 사람들이 추워서 웅크리는데 막 낙엽 떨어지고 그 뭔가 오싹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진자료 주고 유신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긴급조치 종이자료 막 날라다니면서 당시는 무슨 노래만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금지곡이 됩니다. 영시의 데이트 금지곡이 됩니다. 간첩과 왠지 접선한 듯한 느낌을 준다. 양희은의 아침이슬 노래 중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붉은 태양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송창식의 왜 불러? 경찰이
장발 단속하려고 막 불러세우면 왜 불러 하고 막 도망가는 것 같다. 그 다음 키다리 미스터 김,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준다. 뭐 그건 너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막 또 박정희를 하여간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그런 고래사냥, 태페풍조 조장한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금지곡이 되고 또 영화도 나오면 상영 금지가 됐던 그런 시기가 바로 겨울공화국 유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